미분양이 증가할수록 가격 하락폭을 키울 수 있어요. 100채 분양하면요 15채가 분양돼요. 근데 제가 15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 계약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빵이에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대출 풀어주면 이제 거래 활성화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 안 사요. 또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뭐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뭐 집값이 이제 50% 상승했는데 아직까지 빠진 거는 하락한 건 6% 정도밖에 안 된다. 폭락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 이런 말을 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말씀은 맞죠. 네. 뭐냐면 집값이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의 하락의 상황은 이제 크지 않은데 상승 대비, 상승분 대비. 문제는 이제 전망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빠질 가능성이 큰데 그런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상황의 집값만 보는 게 아니고 내일의 집값, 모레 집값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하락의 추세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뭐 생각합니다. 결국에 장관의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락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좀 주는 것 같은데 집값이 뭐 40% 이렇게 폭락하면은 결국에 과거에 뭐 IMF나 뭐 금융위기급으로 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집값으로 시작된 이 현상들이? 일단 과거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IMF나 서브프라임 때 물론 미분양도 증가하고 뭐 집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근원적인 원인은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F는 외환위기였고 서브프라임 미국발 부동산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부동산 문제는 아니었다. 경제의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좀 적게 봐요. 적게. 크진 않게 봅니다. 그래서 집값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뭐 휘청거리고 뭐 이럴 것 같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좀 용인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하락폭이 좀 클 수 있겠죠. 그래서 뭐랄까 역설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빠지면 그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면 사실 문제가 커질 수 있는데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빠지는 수준까지는 한국의 경제가 뭐 휘청을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그 국내 이제 시장으로 놓고만 봤을 땐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대외적인 여건도 뭐 이제 그게 금융 위기급은 아닐지 몰라도 안 좋은 상황은 맞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뭐 전쟁 사태도 있고 대외적인 이런 경제 여건도 좀 안 좋은데 뭐 그 영향도 좀 있죠.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또 별도의 원인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라든가 수출 줄고 뭐 경제적인 문제들이 겹쳐진 문제가 커지는데 부동산 때문에만 문제가 그렇게 나기에는 근데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면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뭐 부동산 때문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오늘 댓글에도 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미분양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전국 미분양 이제 가구가 4만 가구 이상 나온 걸로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 어쨌든 미분양 증가하는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계속해서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증가하는 거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도 부정적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할수록 가격 하락폭을 키울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재고 주택이 커지고 그래서 새 아파트도 가격이 그러니까 심지어 팔리지가 않는데 기존의 주택의 가격을 올리 만무하죠. 그래서 미분양도 사실은 시장의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장 주시하는 건 미분양 증가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서 10,000 가구였는데 지금 40,000 가구면 4배가 증가한 거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건 속도의 문제인데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미분양이 증가하면 이제 건설사들이 분양을 줄이면 다시 연착륙하고 뭔가 좀 순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건설사들이 공급하기 좀 어려운 여건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동안 가격이 오르면서 쉽게 말해서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하려고 땅을 많이 사놨어요. 네, 그렇죠. 사둔 땅을 좀. 그렇죠? 땅을 사놨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되면 땅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땅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다 대출 받아서 사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금리가 막 엄청나게 오고 심지어 최근에 PF 문제도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조건 분양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분양하는 거하고 분양을 연기시켜서 이자 비용 증가하는 거하고 두 선택 사항이 있는데 박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건설사 사장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건 이자 비용 내는 건 무조건 그냥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분양해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분양 물량이 오히려 많아질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올해 내년 한 2월, 3월까지 지금 17만 가구가 전국적으로 예정돼 있어요. 내년 2월, 3월까지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미분양률이 예를 들어서 20%만 나와도 그럼 얼마입니까? 갑자기 거의 3만 5천 가구가 미분양이 증가해요. 그럼 우리나라 미분양이 8만 가구 정도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큰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분양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구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상반기에만 90%가 초기 분양률이었어요. 근데 지금 초기 분양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5%예요. 100채 분양하면요. 15채가 분양돼요. 근데 쉽게 말해서 제가 15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계약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분양시장이 지금 위축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불가피하게 또 증가하고 그게 또 전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답변을 듣고 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하나가 또 시청자 댓글인데 미분양 4만 가구 중에서 대구가 1만 가구, 포항이 5천 가구이다. 약간 이게 지역별로 조금 몰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보실 때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이제 수도권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수도권이랑 서울은 사실상 뭐 엄청 많지는 않은데 소폭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 미분양에, 그러니까 대구도 작년 상반기 뭐 재작년 말까지는 대구의 미분양을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증가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수도권이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죠. 그 원인이 될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뭐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좀 미분양이 많지만 이게 결국에는 향후에 분양이 좀 많아지면 수도권이랑 서울에서도 추가로 나온다.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예전에 이제 부동산 급등기에 제가 알기로도 이제 시행사들이 막 사업하려고 땅 사두는데 막 엄청 많고 그런데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PF 일으키고 하는 게 PF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분양이라든지 착공 이런 거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그게 오히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금 조달 쉽고 그러면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초기 구간은 힘든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쉽게 말해서 땅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은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연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더 속도가 빨라지고 대신 초기 추진하는 게 줄 거니까 이 시기가 좀 거치고 나면 이제 분양 물량이 줄게 되겠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좀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정책이 나온 뭐 시의성이라든지 정책 내용이라든지 보시기에는 일단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뭐 경기가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 가격이 많이 빠지면 경기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가 규제 완화를 좀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큰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 전 정부에서는 가격이 오를 때 엄청나게 규제하잖아요. 가격이 빠집니까? 그게 안 먹혔듯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는 15억 이상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용대출 받고 꾸고 막 증여받아서 막 사잖아요. 반대로 지금은 제발 은행에서 꺼가. 그래도 안 꼴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그런 심리가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규제 완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지난 정부가 이제 계속 규제로 이제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거에 딱 반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금매 80%는 일시적 이주택자입니다. 정부에선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자들만이라도 DSR 풀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집이 안 팔리는 게 또 되게 지금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누가 됐든 간에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근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살 사람이 없을까요? 가격이 높아서? 그러니까 더 낮춰라.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일시적 이주택자, 물론 일시적 이주택자는 이제는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데 그렇죠. 뭐 다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 거래가 안 된다. 근데 거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안 되는 원인이.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살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대출을 많이 해줘도 안 살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야 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변동의 원인이지 거기서 뭐 대출을 풀어줘도 일부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대출 풀어주면 이제 거래 활성화될 거라고 천만의 말씀 안 사요. 가격이 비싼데 왜 삽니까 그걸? 그런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고 뭐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연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